코스피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대형주 위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도 완성차보다는 부품 회사들 좀 봐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뭐 전장하고 있는 IT 회사라던가, 뭐 반도체라던가, 뭐 이런 쪽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반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잘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다 이 그림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기 침체 확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뉴욕 연준은 뭘 기준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할까요? 딱 두 가지 갖고요. 장단기 금리차와 금리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고 보는 거고 잘 맞았는데 또 이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분은 이때에 비해서 경기 침체가 훨씬 아니냐. 경기가 침체가 나올 확률이에요. 침체. 굉장히 소프트한 침체도 나올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이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뭐 하드 랜딩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인 거잖아요. 올 확률인 거죠. 이게 얕은 건지 깊은 건지랑은 다르게. 이것도 어디 강의 갔는데 막 어떤 분이 이거 훨씬 근데 이거 많은 지표에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 확률일 뿐이야. 확률은 되게 높은데 사실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시장이 안정 안 되고 다시 터지는 거냐? 이런 고민인데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의 연체율이 엄청 늘어나고 막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안 좋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고용시장이 좀 있으면 망가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지금 고용 워낙 현재는 좋잖아요. 근데 왜 좋을까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별거 아니에요. 최근에 기사 보면 미국에 막 우리도 가서 공장 짓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리쇼어링 하고 있고 아니, 뭐 공장 지로 가고.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인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막 실업률이 엄청 올라와서 그때가 뭐 이런 논리인데 이런 이유는 알아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요것 때문이죠. 근데 그리고 하여튼 막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미국이 하이힐드예요.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안정화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금리는. 반면에 또 필라델피아에서 경기 동행지수가 뭐냐면 전월 대비 하락한 경기 동행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미국의 주들의 숫자로 판단하는 경기 지표가 있어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이게 2022년 8월에 23개 주가 그런 침체를 예고했었거든요. 8월에 요게 23개 주 내려왔다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답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2020년에 장 돌았을 때요. 그때도 그렇게 제로 포인트였거든요, 사실. 코로나 그 시국에 되게 이상했죠. 그때.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아니라 아까 이거와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 뉴욕 연준 경기 침체만 얘기하면서 안 좋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게 이것들 가능성도 있죠. 근데 와도 굉장히 그 하드랜딩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대로. 또 어떻게 보면 나머지 주들 서베이 봤더니 동행지수 봤더니 별로 침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뉴욕 연준이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은 아닌가요? 지금? 아니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지표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금리와 장내 금리차가 장내 금리차를 중점. 또 하나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그림이 깨졌는데 지난 금리 올린 뒤에 동결하다 금리 내릴 때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게 아마 제일 얘기를 많이 하실 얘기일 것 같아요. 이때도 2009년 4월에서 주가 돌았었고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도 2020년 3월까지 다 내리고 나서야 돌아섰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2001년에서 2003년 금리나 닷컴 버블 붕괴할 때 9.11 태어나고 할 때 이때도 할 때 그랬고 2007년 8년에도 주택시장 붕괴됐을 때 그다음에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금리가 동결되다가 금리 내릴 때 주가 박살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최근에 비관론자들의 가장 주된 논리였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나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요? 고용이 달라요, 고용이. 미국의 고용이 원래 실업률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럼 뭔가 망하고 막 이래야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가 다 없어져야 뭔가 이게 지금 생길 것 같은데 막 이 고용을 어떻게든지 쿨다운 시키려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저도 궁금해요. 지금까지와 다르다 말하는 건 하나 위험하다고 하지만 뭔가 이때와 분명히 다른 건 고용 쪽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 때는 다 고용이 좀 안 좋았나요? 그렇게 안 좋았죠. 실업률이 이렇게 딱 치솟았죠. 실업률이 다 치솟죠,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이따부터 이제 후행적으로 실업률이 치솟을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근에 되게 특이한 데이터가 있는데 원래 아까 M2 증가율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M2 증가율이 이미 다 내려와 있잖아요. 아까 글로벌 유동성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대형기업 대출 태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불안해지만 대출 태도가 경직적으로 되면 이게 확 줄거든요. 그렇죠. 이때 뭐 이게 경직 때니까 이게 줄잖아요, 원래. 이미 다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증가율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고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또 순환적 사고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이미 글로벌 유동성은 돌아섰고 이게 뭐 이렇게까지 확 내려올까? 이미 대출 태도는 되게 경직적이에요 지금 미국이. 잠시만요. 이거 색깔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출 태도 파란색 짙은 건데 짙은 건 이게 경직적이잖아. 이게 높으니까. 높은 게 경직적이고. 그러니까 대출 잘 안 해주려고 막 하니까 이제 증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다 M2 증가율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요 그러니까 뭐가 연동되는 거냐면 아까 그 글로벌하게 돌아섰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실업률이 늘고 막 저래가지고 미국이 아무것도 안 사주면 지금 중국에도 못 파는데 미국에 뭐 갖다 팔아야 지금 돌아가는데 미국의 수요의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자꾸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상당히 실질 임금이 물가만 더 잡히면 여전히 견조할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연준에서 자꾸 경각을 이르다가 갑자기 인플레가 더 진정 안 될까 봐 이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인플레는 기본적으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높은 인플레는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뭐 이게 70년대와 같은 어떤 스티키한 어떤 상황으로 가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미국의 소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자꾸 왜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가 뭘 갖다 파니까 그걸 본 거죠. 재밌는 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보통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경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서베이가 설문조사하는 지표인데 하여튼 이게 좋아지면은 미국이 나쁘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서베이가 50 이상이면 좋고 50 이하는 나쁘다 그러는데 여기 항상 제가 질문을 드려요. 요즘 강의 같은 데 가면 ISM 제조업 지수가 좀 50에서 한 45, 46? 요 정도부터 주식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물어봐요. 그 정도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게 뭐 이때처럼 막 40이 깨진 적도 있었죠. 금융위기 때. 이때 코로나 위기 때는 한 45가 깨지고 내려왔는데 이건 굉장히 깊은 경우고 그 뻐근하면 이번에 제일 깊었죠. 왜 그러냐면 요 좋아졌을 때 사면 우리 증시도 거의 고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뭘 말씀드려요. 아까 맨 처음에 굳이 마이클 모의 계절을 언급드린 이유를 아시겠나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여기가 겨울에 벗어나는 단계일 때 봄과 여름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봄과 여름에 여기서 난 계속 여름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믿고 투자하면 겨울을 맞이하게 되겠죠. 지금 상황은 어디냐는 거예요. 계절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요. 좋아질 것 같은. 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직전 같진 않아요. 이미 겨울이 여기 왔었으니까. 겨울에서 이게 더 겨울이 오래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처럼 굉장히 글로벌 경기 연동이 심한 나라여서 결국 여기 돌아서서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이게 막 좋아졌을 때 조심해야겠죠. 지금은 너무 지수 고민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어디서부터 좋아지는지 그걸 지져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아까 수출 그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2분기 수출이 증가율이 돌아서면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어제 20일까지거든요. 돌아섰잖아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돌았으면 제조업의 마진이 돌아서요. 제조업 마진이 이렇게 낮죠? 그럼 지금, 마진이 돌았으면, 결국 아까 글로벌 유동성이 돌았으면 또 글로벌 재고가 좀 약간 털려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나고 나면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치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너무 안 좋게 보이는데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변화가 수정되고 있죠, 요즘. 안 좋은 것도. 그런 게 나올 때 주가는 어떻게 그걸 반영해 가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EPS 장세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PR 장세에서 EPS 장세로. 예. 그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세 번째 주제로 가죠. PR에서 EPS 장세 갔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다운 퀀트의 자료에서 따왔는데 같이 얘기도 하고 했던 내용 별로인데 기본적으로 5월까지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분을 PER과 EPS 나와서 보면 확실히 PER 부분이 컸어요. EPS는 크게 안 올라왔죠. 근데 이제 이게 EPS가 쉽게 말해서 2008년에도 하락하고 나서 멀티플이 먼저 반등하고 2009년에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2010년에 가서 이익이 상승했어요. 그때 마지막 불꽃을 튀우거든요. 근데 이번엔 더 느리게 갈 것 같은데 여하튼 왜 이렇게 EPS 장세냐 EPS 장세 말씀드리면 EPS가 더 좋아지거나 EPS가 아주 안 좋거나 돌아서거나 이 두 개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좋아졌을 때는 그때 소외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소외줄 사놓고 준비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저라면 최근에 봤더니 연간이 컨센서스가 돌아섰어요, 드디어. 컨센서스가 뭔지 아시죠?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리서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제가 저번에 강의 가면 이 얘기를 꼭 해드리는데 컨센서스가 뭐냐면요. 12개월 이 컨센서스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예상이 컨센서스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미래는 좋게들 보는 거니까. 네네. 이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후행 내지 동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돌아선 게 후행하거나 도행해서 돌아선 거지 이미 가고 있다는 거 좋아지는 게. 이해하셨어요? 선행은 아니니까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12개월 포워드라고 하니까 자꾸 선행 지표인 줄 아는데 12개월 예상이 올라가는 게 이 개선이 기대는 아닌 거예요. 후행적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많은 경우가 뒤에 수정하면서 쫓아가고요. 네. 안 좋아지면,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애널리스트들이 막 욕들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추정 안 좋아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해서 목표가를 낮추는 거예요. 여하튼, 그건 뭐 단중에 뭐 강의하는 프로가 아니니까, 하여튼 핵심은 예상이익 산승의 이익 개선 기대는 아니라는 거고, 네. 후행 내지 동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행 지표를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올리고 내리고 그 추정치를, 그 비율을 보는데 그게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데이터예요. 이거 직접 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 그 증권사 자료들 보면 다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보시지 말고 그 데이터를 보시는 건데 완연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계속 다시 돌아가서 EPS 장세의 근거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종목을 고를 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할 때가 아니라 좋아진 거 알았는데 더 좋아질 거나 네. 이제 턴어라운드 하거나 네.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또 이익의 관건이 되는 거는 유가가 여기서 많이 올라오면 안 돼요. P 곱하기 Q-C에서 네. 유가가 결국은 우리나라 두바이 유가인데 우리나라 두바이 유가 평균 가격이랑 코스피 영업이익률 보면 이것도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게 뭐 배송도 하고 그러니까 다 쓰이니까. 근데 유가가 할 때 많이 이거 역축이니까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그렇죠. 뭐 경기 안 좋아서 어떤 분이 내려온 거지 막 이러지만 한 유가가 내려와서 코스트가 다운되면 그럼 곡물 가격 내려가 라면 가격 됐듯이 네. 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률이 EPS 장세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약간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네. 하반기에 유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수급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유가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필요한 2022년 유가잖아요. 네. 2020년 유가가 하반기에 낮았거든요. 이때는 높았으니까 유가가 물가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줬었는데 이해하셨죠 지금? 이게 약간 고민은 돼요 제가 지금 하반기에 좀 변수로 들어. 또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근데 여기서도 투자의 기회가 생겼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상태가 벌어지면서 하여튼 미국의 에너지 다변화로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가스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유럽에 공급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거 갖다가 범서방 동맹 재편이 된 거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거로 안 돌아갈 거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기네 LNG를 각 나라에 다 수출을 해주게 될 거 아니에요. 터미널을 엄청 증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LNG 선박 수주가 엄청 늘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조선 슈퍼 사이클만 얘기하는데 이거 기본적인 건 밑에 깔린 거는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난방비로. 이런 문제들에서 좋아지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든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오늘은 딴 데서 하도 얘기해서 뺐는데 라면도 최근에 올랐다고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해서 좀 빠졌지만 기본적으로 곡물 가격이 좀 진정되니까 가격 올린 거 대비해서 판매가를 안 낮추잖아요. 비용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 있고. 그런 기업이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지금. 네. 잘 뒤져보시면 많아요. 그런 주가들은 이 정도인 줄 알고 했더니 더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좀 아이디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코스피가 어떤 상황이냐면 턴어라운드의 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요금에서 너무 겁을 내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돌고 있는데 막 이 컨센서스가 상승에 앞서서 이미 주가는 돌았고 이 컨센서스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후행 및 동행 지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이게 올라오면 PER이 내려오겠죠. 네. 지금 PER이 되게 비싸 보이지만 이거 왜 비싸죠? 주가는 올랐는데 EPS가 안 올라왔으니까 비싸 보였던 거죠. 근데 EPS 올라올 거니까. EPS 올라오면서 PBR은 낮으니까 요게 올라오고 PER과 PBR의 갭이 축소될 때 한국 증시는 어쩌면 상당히 파괴력 있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반복적으로.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되게 반복적이라고 해서 제가 썼던 책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얼마 전에 출간하신 한국형 탑다운 투자자예요. 꼭 책 선정하라고 또 나오고 같은데 차장님 좋아하시겠다. 근데 네. 이런 게 매우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형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네. 유신 체제냐 이러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은 굉장히 글로벌 경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OECD에서도 얘기를 한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돌았을 때 그때 수출 주력 품목이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이번에도 수출 비록 분명히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그림 보면 방산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안 쳐다보던 방산이 이렇게 됐어요. 시총 증가를 보면 자동차 실적이 좋잖아요. 네네. 2차 전지도 실적이 좋죠. 조선 수주 엄청 늘고 있죠. 네네. 좋았다가 좀 빠지는 게 엔터, 반도체, 전기전자인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도 쫓아 올라가겠죠.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들이 뭐 끝나서 확 무너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시총 비중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내수가 다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내수에서도 어쩌면 뭐 중국발 내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뺐어요. 왜요? 뭐 돌 수는 있겠지만 미국 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지 않을까요? 않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누구 편이라 이게 데이터만 봐도 그래서 지금 뭘 사야 되냐면 이건 뭐 교육 자료인데 갑자기 하나 넣었는데 그냥 아까 말했지만 그 이익의 증가가 좀 굉장히 변화하는 게 뭘까 보면 사실 딴 것보다 새로운 걸 하는 것들 점유율이 새롭게 돼. 이게 기억나는 게 딱 있죠. 작년 11월에 챗 GPT 나온 뒤로 엔비디아 떴잖아요. 뭐 그래서 감원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가격을 올릴 수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이 주가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장세가 턴어라운드 국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논리 나오는 게 이제 PR이 비싸도 PBR 싼 거 하자. 이 말을 좀 많이 들어있는데 네. 제 얘기 아니라 논문도 있어요. 하도 이거 갖고 이제 뭐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지금 뭐냐면 PR이 비싸진 종목 보이는데 이익 정상화되면서 이익 성장 기대되는 것들이 좋아지는 장이에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성장주가 오르냐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성장주가 오르는 거야 지금. 쉽게 안 멈추겠죠 이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엔비디아가 108불밖에 안 했어요. 그게 434배 떴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처음 투자는 한 40배가 넘었었어요 PER이. 네. 그럼 그때 이걸 안 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가끔 추천사 쓰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한 책이 하나 나올 텐데 하여튼 전통적인 가치 투자라는 게 그레이엄이잖아요.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뭐 변덕이 있더라도 가치를 수렴한다. 그래서 그때 핵심은 자산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시대였죠. 근데 워렌 버핏이 나와가지고 브랜드 가치. 그래서 주로 소비재 위주로 했어요, 워렌 버핏은. 근데 되게 이상한 사건이 2016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을 대량 매수해서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되게 그때 주주 그 2007년 오마에서 버핏이 애플의 기술주에서 투자한 거 아니다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애플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다 봐서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주선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당히 중시되는 거죠. 아마존이 나왔고 구글이 나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우리 증시가 어느 쪽의 수출이 계속 앞으로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위 기술 위주의 수출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시장에. 그럼 뭐 자율주행이 있을 거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해당되죠. 2차 전지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네. 제대로 잘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들도 분명히 반도체 생태계가 되게 변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축들도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수요도 이제는 보면 미국이 상당히 아까 처음에 미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이 그냥 주춤한데 미국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수출 보면 이것도 자주 보여드린 그림인데 딴 곳에는 쓰지만 하여튼 중국은 계속 떨어지고 30%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미국이 올라오잖아요. 난 여기서 아이디어가 있죠.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에 뭐 파는 것들이 잘 되겠죠. 네. 농심이 그랬었고 현대차도 그랬었고 중국에선 잘 안 팔리는데 미국 가서 판 거고 네. 이제 반도체도 그러려고 하는 거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지 않아요?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쪽으로 보면은 저는 뭐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엄청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컨센서스 말고 이제 이거 재밌는 그림인데 이게 약간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OECD 선행지수인데 전 세계 경기가 OECD 선행지수가 이제 100 이상을 가야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거잖아요. 그때 가야 주식 종목들이 막 많이 확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안 좋은데 좋아질 것에 베팅하는 한국에 그래서 이럴 때 반도체 시총 비중이 많이 올라요. 네. 재밌는 거는 요 바닥에서 올 때 항상 반도체 시총 비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되게? 네. 전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라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소위 새로운 기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가 맞물려 가지고 하여튼 아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조선 무슨 뭐 농심 같은 것들 뭐 방송 같은 맨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최근에는 소위 이런 소위 자율주행 생태계라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자동차도 완성차보다는 부품 회사들 좀 봐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뭐 전장하고 있는 IT 회사라든가 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이제 소형주가 많이 올라오길 기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대형주라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도 올라온 게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섹터 때문에. 네네. 그런 영향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 코스피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대형주 위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